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에는 출석을 하고 있지만 공수처 수사에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체포 직후에 조사를 받을 때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윤석열 묵묵부답하다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검사 출신이고 수사를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본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데 수사기관은 묻는 얘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야 되기 때문에 불리하죠. 본인 얘기를 자유롭게 하면서 그 내용이 전달돼서 여론전에 도움이 되니까 헌재에는 계속 출석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넷 종편TV 뉴스앤톡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죠. 집요한 토크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패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류재화 국민의힘 세종시 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야당 패널은 깜짝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늘 함께하던 이경 대변인이 아니라 오늘은 다른 굉장히 뛰어난 논객을 모셨습니다. 자, 신현성 보령서청 민주당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아유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네, 우리 뉴스앤톡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뉴스앤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민주당 보령서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현성 변호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수사와 헌법재판소 소식 등 중앙정가와 지역 정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해볼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 심판에는 출석을 하고 있지만 공수처 수사에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류재화 위원장님.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 측에서는 내란 혐의에 관한 수사권 자체를 공수처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공수처 수사에 별로 임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포 직후죠. 체포 직후에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검사랑 마주 앉아서 서로 질의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 대답은 뭐였을 거냐면 윤석열 묵묵부답하다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진술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 수사권도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공수처 수사에 임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헌재는 네. 심판에 나간단 말이죠. 네.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수사를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헌법재판소에는 출석하는 이유가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은 다른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본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데 수사기관은 본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검사나 그 수사기관이 묻는 얘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불리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 얘기를 자유롭게 하면서 그 내용이 지지자들한테 전달돼서 여론전에 도움이 되니까 아마 헌재에는 계속 출석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네요.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 네. 또 하나는 얘기해봤자 나한테는 불리하다. 불리하죠. 예, 재판 받을 때까지는. 그런데 그 강제 구인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응하지 않고 있죠. 강제 구인 지금 구치소에서 응해야 됩니까? 안 응해야 됩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는 따지면 구속영장의 구인의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으로 공수처로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를 강제로 인치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은 없는데 다만 구속영장의 효력 안에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는 그런 효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대통령이 공수처에 와서 피의자 신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이제까지 그랬듯이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거예요. 진술거부권도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의 일환입니다.
수사기관이 물을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답하지 않을 권리도 피의자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피의자의 어떤 변론 전략 중에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피의자를 강제로 구치소에서 끌어서 꼭 그 피의자 신문 의자 앞에 앉혀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저는 공수처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수사를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구속영장 집행 이후 강제 구인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공수처가 오히려 대통령 모욕 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리해 보입니다. 네. 네. 우리 유재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금 구속 상태잖아요. 네. 구속 영장의 효력에 의하면은 임의 수사가 아니고 강제 수사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구치소 바깥에서 수사기관까지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효력이 있다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그럼 구속영장의 효력이 전혀 필요 없거든요. 임의 수사라 본인이 원하면은 수사기관에 가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겠다 하면은 임의 수사할 것이지 뭐로 법원에서 어렵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구인 시도를 하는 게 공수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사기관이 해야 될 의무고 또 수사기관에 와서 조사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좀 한마디 덧붙여야 되는데 공수처는 욕심이 많고 지금 능력이 없는 수사 행태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공수처법상 내란 혐의에 관해서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가 법원 영장에 의해서 1차적으로 인정은 됐습니다만 그것에 대해 계속 논란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했죠. 그러다가 이제 좀 물리적인 충돌까지 있을 뻔했는데 어쨌든 다행히 최종적으로는 그런 일 없이 체포영장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장 집행 이후에도 이게 잘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영장 집행 부분만 따로 떼서 경찰한테 넘기려고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전에 그랬었죠. 그랬죠? 네. 근데 경찰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법적 근거도 없는 일을 경찰한테 협조 요청을 하려다가 거부당하는 망신까지 당한 거예요. 또 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하기 전에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 관저 외곽을 경비하고 있던 55 경비단이 그 영장 집행을 출입을 허가한다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공수처가 언론한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또 다른 공문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뭔가 불명확한 사실을 국민한테 알려드린 셈이 됐거든요. 공수처가 또 한 번 망신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본인의 그 능력 없음을 만천하에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영장 집행을 강행하려고 하고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없는 대통령 구인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공수처라는 기관의 존재감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이제 저 앞에 시그널 좀 봐주세요. 30초를 넘었다고 나오는데 저 시그널 때 이제 말을 안 보시는 거 이쪽에다 이게 이쪽에 앉으니까 잘 안 보이네. 아니 저 시그널 제가 이경 대변인 바로 나와. 이경 대변인이 이렇게 안 보나 했는데 여기 앉으니까 여기가 잘. 아니 저는 저거 맨날 떠가지고 발언을 못 하겠어. 자, 일부러 지금 안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수사권 논란은 사실은 수사권 논란을 지금 와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수사권 논란 이미 끝났죠. 구속영장 발부돼가지고. 장동혁 의원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장동혁 의원이 이번에 내란 좀 이따 또 그 얘기를 할 건데 그 특검법 발의를 하면서 서명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가 수사권 논란도 사실상 종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그 무슨 얘기? 특검법에 대해서 발의를 하지 않으면서 장동혁 의원이 사실상 수사권 논란도 종결이 됐고 이제는 검찰 그 특수본인가요? 네. 그 공수처 수사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굳이 왜 내란 특검법을 해야 되냐? 거기에 또 서명도 안 했어요? 네, 서명을 안 한 4인 중에 한 명입니다. 윤상현 뭐 이렇게. 뭐가랑 됐네 그럼? 예,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할 건데 자. 공수처는 욕심쟁이 그리고 수사권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무능한 욕심쟁이. 무능한 욕심쟁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원래 제가 요즘에 그 윤 대통령 구속된 이후에 윤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저 요즘에 TV를 안 봅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왜냐면 법을 20년이 뭐한 30년간
사법시험학교에서 검사로 네. 근무하고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도 검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이 법은 만인의 평등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대놓고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무효라고. 체포영장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판사가 아닌 사람이 위조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무효가 되는 사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 신청했는데 이의 신청도 기각됐고, 그 다음에 체포영장에 대해서 또 적부심 청구했는데 기각됐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 발부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대해서, 출석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제 검사들이 가거나 수사관이 그 구치소에 가서 강제로 끌어내려와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예우 차원에서 한두 번 정도는 네. 단식 투쟁한다고 생각하고, 봐주는데 지금까지 지금 3차례 이상 거부했고, 또 어제는 헌법재판소 갔다가 바로 구치소에 돌아오지 않고서는 또 병원 간다고 또 외출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법을 너무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국민들한테는 참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통령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현석 위원장님 부장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를 같이 하셨었나요? 같은 처에서 근무한 적이 한 번 있었고, 또 BBK 특검이라고 이명박 대통령 네. 그 주가 조작 사건인가요? 그때 한번 같이 또 수사팀에서 같이 근무한 경험은 있습니다. 뭐 얘기하시기는 좀 조심스러울 텐데 검사로서 유능했다 뭐 아니면 어땠다? 아니 뭐 검사로서 그 30년 근무해서 검찰총장까지 하셨으면 그 조직 내에서 유능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검찰총장까지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의하시나요? 지금 뭐 하는 행태로 봐서는 동의를 못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마뱀과 같다. 자기 꼬리를 자르고 달아난다. 그리고 그게 누구라도 쓸모없으면 가차없이 자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그 신문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떤 케이스를 두고 얘기를 하냐면 헌법재판소 그 심판 과정에서 김용현 국방장관과 약간 선을 긋는 듯한 또 그런 느낌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거 보셨죠? 예.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에 대국민 담화도 2번 하고 말하실 때마다 진술이 많이 오락가락 하세요. 그리고 모든 그 내란과 관련된 피의자들이 구속되고 그 진술이 다 나왔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정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김용현 장관한테 모든 것을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김용현 장관이 내일인가요?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이제 증인신문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김용현 장관도 자기 책임을 다 덮어 쓰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관도 그렇고 최상목 권한대행한테도 살짝 미루는 지금 분명히 그런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이게 법적 절차에서 진행되고 있는 피의자 내지는 피청구인으로서의 변론과 이 정치적인 어떤 판단 이건 좀 구분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뒤섞는 순간 법정에서 정치를 하게 되고 정치판에서 사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정치적 평가죠. 왜냐하면 지금 실체적 진실이 뭔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그 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른 군경의 이제 간부들의 진술들이 있는데 그 진술과 어긋나는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느냐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판단이 될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평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공수처가 편지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시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이슈화를 좀 시키는 것 같습니다. 반인권적이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 반이권적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원래 형사성법에 그 구속된 피의자 또 피고인 같은 경우 공범들이 많은 경우 있잖아요. 네. 또 본인이 또 혐의 사실 부인하는 경우에 그 검사의 처분으로서 이 외부 사람들하고 편지를 주고받거나 만나는 거 접견을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경우는 또 법원에 대해 요청하면은 그 검사의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 반인권적이다. 그러면은 법원에 이제 그 검사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다른 공범들하고 진술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접견도 금지시키고 또 편지나 이런 부분도 금지시키는 것은 법적인 절차 안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수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제 지금 구인하려고 하는 거와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 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왜 그런 일을 하냐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어차피 지금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계속 접견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거인멸을 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을 100% 막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리고 통상 방금 신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법상 검사가 이제 여러 가지 접견이라든가 서신 왕래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만 그게 보통 가족이라든가 가족 간의 어떤 접견이나 서신 왕래는 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로서 굉장히 고립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제 뭐 김건희 여사와의 접견, 가족과의 접견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서신 왕래를 다 금지시켰기 때문에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그것이 대통령이 주는 고립감에 비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접견을 허락해도 김건희 여사가 올까요? 그거는 모르죠. 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올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거랑은 좀 다른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잇따라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벌써 6번째 했더라고요. 근데 거부권 제2요구권이죠. 이게 사실은 그전에는 되게 드문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굉장히 흔한 트렌드가 되버렸는데 좀 궁금해요.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한다고 했는데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최소한입니까? 아니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여야 합의 없이 계속 법률을 내는 거예요. 다수당의 그 입법 권력으로 여야 합의 없이 문제가 되는 법률안들, 특히 위헌적 요소가 많은 법률안들, 그중에서 특검도 있죠. 그것들을 계속 내니까 결국 정부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거부권 행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죠. 여기서 선제적으로 계속 거부권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리한 법안들을 자꾸 입법하려고 하니까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탄핵소추만 해도 지금 20몇 번째죠.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까지 했고 그 이후에 줄 탄핵하겠다고 겁박까지 했어요. 이런 비정상적인 국정마비 상황을 초래한 거는 민주당이에요. 제가 12월 3일 계엄 사태랑 별개로 이 상황 자체는 민주당에 의해서 여야 합의가 안 된 이례적인 상황인 건 분명한데 그것을 다 국민의힘이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합의가 없는 법률안이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닐까요, 실제로? 그런데 합의가 없는 법률안은 올라올 수 있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합의의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제 그 국회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 노력을 하지만 그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에서 거부권을 전제로 해서 합의를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는 당연히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 대통령은 무조건 또 거부권을 또 행사하고 그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과 입법부가 그 마주오는 그 기차처럼 계속 네. 충돌만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그 신위원장 말씀. 그래서 이게 서로 나는 대통령 권한은 나는 내 거부권이 내 권한이야. 국회는 또 입법권이 내 권한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마주 오는 그 기차처럼 충돌을 하는 상황인데 특히 또 이제 최상목 권한 대행도 본인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 뭐 소극적으로밖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것도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자기는 또 거부권을 다 행사하면서 또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또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자의적으로. 또 이것도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3명 중에 2명은 최상목 대행이 해서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을 임기가 만료돼서 완전히 멈춰버리는 셧다운되는 상황을 최상목 대행이 막았죠. 예, 그거는 좀 명확하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최상목 대행이 권한 대행으로서 행사하는 그 권한의 적정성은 이게 무슨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했느냐, 임명권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이어져 온 헌법 질서를 새로 창설하거나 변경했느냐 아니면 기존에 유지되어 온 질서를 그 범위 내에서 계속 이어갔느냐 이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최상목 대행이 굉장히 그 범위 내에서 헌법이 정해준 권한 대행으로서의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잘 행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반 법률안에 대해서는 뭐 야권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마근혁 예, 후보자죠.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때 류재하 위원장도 동의를 하시죠? 예,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해야 된다. 재량이 없고 예. 3명 다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란 특검법은 지금 상정을 또 계속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내란 특검법이 다시 또 통과가 본회의 됐지 않습니까? 통과됐는데 본회의 통과됐죠. 그런데 이제 국무회의에 상정 안 하고 있다는 국무회의 상정을 안 말씀인데 하고 있죠. 그건 당연히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또다시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여야 합의도 합의지만 사실 그 전에 아까 장동영 의원 얘기 잠깐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계엄특검법을 발의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일거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을 두자는 거였어요. 특검이 만들어지면 특검이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모든 사건 기록을 다 넘겨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권에 관한 문제가 없어지고 본안에서 수사권의 문제로 무슨 판결이 예측 못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고 한 건데 지금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20일 이내에 검찰은 아마 대통령을 기소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내란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를 위한 게 아니고 재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재판하기 위해서 특검을 임명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만약에 수사를 하기 위해서 임명하는 거였다면 별건 수사를 하기 위한 특검인 거예요. 왜냐하면 관련 인지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그 법에 돼 있거든요. 결국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수사는 이미 끝났으니까 그와 관련된 별건 수사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계속 강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상목 대행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특검법을 발의하잖아요. 국민의힘 계엄특검법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 필요가 없어요, 특검법을 할. 저 내란 특검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특검법, 내란 특검법, 국민회의에서 발의한 뭐 계엄 특검법 이게 절충이 안 돼서 이제 저희는 민주당에서는 그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뭐 특검 추천안도 대법원장으로 양보했고, 그다음에 외환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는 또 뺐고. 남아 있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공보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차원에서 국민한테 브리핑할 수 있느냐 이 부분 가지고 또 시집 잡아가지고 결국 합의를
성사를 못 시켜서 결국은 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한다는 또 빌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너무 문제가 없는 부분이죠. 다 그 특검법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도 다른 특검에서도 다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굳이 이 내란 특검에서만 이 부분은 문제 삼으면 문제가 안 근데 되겠죠. 신위원장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거부권 없이 통과됐다고 가정했을 네. 때 그 특검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관해서 어떤 수사를 더 하는 겁니까? 지금 수사할 분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볼까요? 오늘 저희 이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포고령하고 각 그 국무위원들한테 쪽지를 나눠줬다고 하잖아요. 예. 예, 쪽지 특히 이제 최상욱 그 권한 대행한테 준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 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것이고 국방부 장관이 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 국방부 장관이 군인에 대해서는 잘 알 텐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군인이. 그럼 그런 업무를 했던 사람이 있을 거란 거예요. 실무자도 있을 거란 겁니다. 계엄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떤 업무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외교통상부 장관은 어떤 업무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은 대통령도 모르고 국방부 장관도 몰라요. 그 실무 부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조사는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은 가장 수뇌부들만 조사했지 디테일하게 거기서 그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브레인들이잖아요. 기획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내란의 이 전모를 밝히는 수사지. 그럼 기재부 공무원들과 국방부 공무원들에 관해서 혐의가 있을 수도 모르니 그 수사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 수사가 해야만이 내란의 전모가 밝혀지는 것이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뭐 그다음에 특전자 사령관, 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이런 사람들만 수사해가지고 내란의 그 씨앗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밝혀지기를 국민의힘에서는 불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특검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검찰에 대한 수사가 지금 미진합니다. 분명 검찰에서는 그 지금 특전사나 그 방첩사에서는 이런 진술이 나왔다고 해요. 그 선관위에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올 것이다. 그렇게 진술이 나왔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그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디다 맡겨야 되냐. 결국은 특검에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인데 뭐 대통령 구속됐고 다른 장군들 다 구속됐으니까 더 이상 내란죄 특검 수사가 필요 없다. 이것은요, 국민의힘이 더 큰 죄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앞뒤가 말씀이 다르세요. 뭐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그 기획 능력이 있는 그 뭐 공무원들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 공무원들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있을지 모르는 그 일을 가지고 일단 있을지도 모르니까 관련 인지사건이라고 해서 특검에 넣자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당이 공무원들의 만약에 죄가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걸 왜 덮어줍니까? 결국 민주당이 그 내란 특검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면 관련 인지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조기 대선 국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린다면 그 특검의 활동을 통해서 결국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고 지금 그런 별건 수사, 아직 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알 수도 없는 별건 수사를 위한 특검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국론 분열을 시킨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이 특검의 보충성에 대한 얘기인데 많이 엇갈리네요, 지금. 네. 자, 이쯤 정리해도 될까요? 네, 네. 아니 근데 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네. 예. 아,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예.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 안 계세요. 다들. 그 현재 검찰의 수사 부분이 특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 그렇죠. 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분은 처음입니다. 이 얘기를 다음에 다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일 기준 58명, 58명 영장 청구를 했는데 56명이 구속이 됐어요. 네, 오늘 언론에 그래 났습니다. 예, 정말 무더기의 구속 사태 그리고 앞으로는 더 구속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현재 제목은 건조물 침입, 공유물 파기 이런 거죠. 네. 이런 제목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수사를 하는 관행이 그 가장 그 현실적인 죄명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병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더 중요한 죄가 뭐가 있는지 이제 검토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경찰이나 검찰은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체증을 한 증거 같은 걸 검토해가지고 법리 검토를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소요죄가 언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소요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오면서 이게 법조문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송기하는 행위. 그래서 징역 1년 이상 10년이라고 하는데 이 다중이란 이렇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조직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직결되어 있는 다수인을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주동자나 통솔체가 있을 필요가 없답니다. 그냥 모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수인이.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지방, 한 지역에 그 어떤 그 평온을 해할 정도로 하면 된다고 하는 게 이 통솔 판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부지법 이 난동 이 사태를 보면 이 소요죄에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죄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런데 더 지금 관심을 모으는 게 정광훈 목사의 발언 때문이에요. 정광훈 목사가 국민 저항권이 발동이 됐으니까 이제 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윤상현 의원은 그 경찰서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훈방 조치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물론 윤상현 의원도 고발이 된 상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분들 바로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이 정광훈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직업이신지 아니면 뭐 선동이나 선전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기가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수익행위를 하는 것이 목적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광훈 목사님께서 저항권, 국민 저항권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저항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민들이 국회의원 앞으로 달려간 그것이 저항권이지 내란 행위자의 그 행위가 적법하다고 선전하는 것은 저항권이 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제 내란죄를 옹호하고 동조하는 내란 선동 행위에 더 적합한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두 분의 그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부적절하다는 줄 알고 내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아, 누가요? 그 두 분의 발언이 부적절한 거죠. 당연히 그런 거고, 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제도와 그리고 법원입니다. 법원. 최종 판단 법치주의의 보루로서의 법원인데요. 선거제도 부정하고 법원이 내린 판결을 부정하는 그런 태도는 그건 우리 사회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체제 부정을 계속 해야 된다. 혹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체제 부정은 반드시 폭력 행위를 수반하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거고 법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죠. 왜냐하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법적 책임 문제는 네.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 자체를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앞으로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외위원장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그것이 법적 책임까지 비화되지는 않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견지해야 할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공당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견지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윤상현 의원이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했던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결이 좀 맞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저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징계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때 백골단을 데려와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시킨 김민전 의원한테도 저는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국민의힘 우경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사실은 지금 걱정되는 게 너무 중간에 없어 보여서 더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의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이번에 새로 알았어요. 목격담 정치라는 게 있답니다. 어디서 목격됐대. 목격됐다. 예. 그 자기 존재감을 알리는 거죠. 목격담 정치를 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나쁘게 얘기를 하면 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이제 그 정치적 노선을 같이 하는 분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목격담 정치라는 것 자체가 조금 그 비아냥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대중에게 슬쩍슬쩍 비춤으로써 존재감을 보이려고 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목격담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다만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어딜 가면 자꾸 사진 찍히고 목격담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다고 집에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뭐 커피도 마시러 가고 그쵸. 뭐 이렇게 길거리를 다닐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누군가한테 보여 사진이 찍히면 그게 목격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아냥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용어는 제가 쓰고 싶지 않고요. 한동훈의 시간을 얘기하는데 한동훈의 시간은 한동훈 대표 본인이 원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진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상징성을 필요로 할 때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있을 때 그때가 온다면 한동훈 대표는 그 역할을 주저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그 역할을 맡을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지금은 조금씩 오고 있다. 지금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서로 뭐 국민의힘이 뭐 앞섰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서로 막 호각지세 아닙니까? 근데 그건 뭐냐면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서도 굉장한 실망을 가지고 계시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인데 이렇게 지금 게다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우리 그 대한민국의 핵심 근간이 되는 가치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모든 폐허 위에서 다시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요구가 더 커질 때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 친현성 위원장님.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조만간 등장을 할까요? 본인은 등장하고 싶겠지만 현재 국민의힘 상황에서 보면 뭐 이 정치라는 것도 틈이 있어야 들어오잖아요. 이 틈이 잘 벌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 체제, 현대 국민의힘에서 지금 돌아가는 정치 상황에 비춰보면 한동훈 대표가 들어올 만한 여지가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류 당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두 분이 지금 완전히 우쪽으로 가 계시고 해가지고 과연 한동훈 대표를 받아들일 만한 틈이 생길 것인가 저는 의문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말 국민의힘에서 정말 국민한테 다가간다면은 비상계엄 불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우리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부터 제명 처분하는 것이 급선무였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과제였던 것 같은데 한다고 하다가 아니면 자진 탈당한다고 하다가 유야무야 됐어요. 지금은 아예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 이런 분이 옹호하고 있다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고 그 다음에 헌재에서 파면 처분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수습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걸 생각해서 지금부터 앞으로의 결과를 예상해가지고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그 지도부가 하는 행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체제에서는 들어올 만한 틈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틈이 네. 없다고 했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한동훈 대표가 나타나서 또 전 대표가 나타나서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논리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이제 사실 틈이 공간이 열려야 들어간다는 것도 분명히 이제 일리 있는 말씀인데 정치인이라면 공간이 없어도 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죠. 마치 우리 축구에서 보면 축구 선수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그렇죠. 공간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볼을 받아가지고 공격을 전개한 능력이잖아요. 정치인이 이제 있는 공간만 찾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공간을 창출해내는 능력도 중요한 정치인의 자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은 그런 방식으로 저는 해낼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래서 이제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틈이 생길 때 오는 정치인이 아니라 본인이 그 틈을 만드는 정치인이면 더 좋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뭔가를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이후에 그 행태나 그다음에 그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정치할 생각이고 본인의 바른 정치적 의사가 있다면 이때의 상황에서 발언을 하고 의사 표현을 하고 나오는 것이 더 바른 정치인이겠죠. 그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형사 판결 나고 또 헌재에서 파면이 돼서 어떤 간격이 생겼을 때 그때서야 틈을 비집고 오면은 일반 정치인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앤톡 김사경입니다. 재밌고 유익한 소식을 원하시면 오른쪽 뉴스앤톡을 클릭해 주세요. 뉴스앤톡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